2023년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나는 평소와 같이 집 현관문을 열며 여보, 왔어요라고 말했다. 24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의 인사였다. 그때 내 나이 50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나서 오후 6시 40분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패턴. 아내 지연이는 47세로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로는 둘만의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아내에게 묘한 변화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평소 직접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도 거실 테이블 위에 떡볶이 용기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오늘도 11시쯤 배달 왔는데 떡볶이가 정말 맛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한번 먹어보라며 권했다. 당시 나는 단순히 아내가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정도로 생각했다. 중년 여성들이 종종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처럼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김치찌개용 김치, 된장찌개용 재료들, 밑반찬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왜 굳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지연이에게 어떤 업체에서 주문했는지 물어보니 그냥 근처 분식집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묘하게 구체적이지 않았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아내치고는 애매한 답변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은행원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사소한 변화나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고객의 작은 행동 변화도 놓치지 않던 내가 아내의 변화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라는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출근한 지 3시간 30분 후, 점심시간 1시간 전에 그 시간. 왜 하필 그 시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밝아 보였다. 마치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말이다. 그때는 단순히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3일,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오전 7시에 집을 나서면서 지연이에게 오늘 일찍 나간다고 말했다. 아내는 고생 많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행 업무를 보는 중에도 자꾸 집 생각이 났다. 특히 오전 11시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랬다. 마침 그날은 대출 심사건이 많아 바쁜 하루였지만 11시 5분경 잠깐 시간을 내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당황스러운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지금 배달음식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달음식이냐고 묻자 어제 떡볶이가 워낙 맛있어서 오늘도 주문했다고 답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아내가 정말 배달음식을 주문했는지 말이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배달 앱을 확인해봤다. 놀랍게도 최근 일주일간 주문 내역이 전혀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어제도 오늘도 배달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주문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혹시 다른 앱을 사용했나 싶어 지연이 휴대폰에 설치된 다른 배달 앱들도 확인해봤지만 역시 주문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한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배달음식 주문한 것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집에서 입기에는 다소 정성스러운 편이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집에만 있었다고 답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봤다. 지연이는 점심에 떡볶이 먹었다고 말하며 정말 맛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업체에서 주문했는지 물어보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냥 동네 분식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어떤 앱으로 주문했는지 정확한 업체명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때 지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감지할 수 있었다.
평소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던 아내가 애매하게 둘러대는 모습이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배달 음식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행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지연이의 행동에서 거짓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기로 결심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24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경비실에서 나오는 김상철 씨와 마주쳤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우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지점장님, 요즘 댁에 배달이 자주 오네요라고 했다. 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어떤 배달인지 물어보니 김 씨는 매일 오전 11시쯤 오토바이 타고 오는 배달 기사라고 말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김 씨의 설명이 흥미로웠다. 그 배달 기사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30분 정도 머물다 간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배달치고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말한 배달과 김 씨가 목격한 상황이 일치했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반적인 배달이라면 음식을 전달하고 바로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김 씨에게 그 배달 기사의 특징을 물어봤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고 키는 175cm 정도, 오토바이는 빨간색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지적했다. 보통 배달 기사들은 아래층에서 전화로 불러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배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김 씨에게 혹시 그 사람이 오늘도 올 것 같은지 물어보니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온다며 오늘도 아마 올 것 같다고 답했다. 나는 김 씨에게 부탁했다. 혹시 오늘 그 사람이 오면 언제 왔다 갔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달라고 말이다. 김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둘러댔다. 출근 후에도 계속 김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11시 30분간 머무름, 엘리베이터로 직접 올라감.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배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오후 12시경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왔는지 물어보니 11시 10분에 와서 11시 45분에 갔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역시 35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혹시 정말 단순한 배달일 수도 있지만 35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지연이에게 오늘도 배달 음식 드셨냐고 물어봤다. 역시 11시쯤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답했다. 그때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말이다. 지연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방 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씨의 증언과는 전혀 달랐다. 금방 온 배달이 35분 동안 머무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나는 출근하자마자 평소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팀 박 차장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각종 법적 절차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처음이었다. 박 차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다. 무엇보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점심시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소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며 쉽게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아파트 CCTV 보존기간이 2주라는 것이었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이전 영상들이 모두 삭제된다는 뜻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오후에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대학 동기인 이정훈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CTV 보존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이틀이 걸렸다.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전할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했다. 나는 지난 2주간의 엘리베이터 CCTV와 지하 주차장 CCTV를 신청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드디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긴급성을 인정받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CCTV 영상을 이번 주 금요일에 삭제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만약 증거 보전 신청이 늦어졌다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화요일 오후에 법원에서 증거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수요일 오전에 드디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김 씨가 말한 그대로였다. 매일 오전 11시경 같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성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마치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24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나는 확보된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 2주간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일 오전 11시 5분에서 15분 사이에 같은 남성이 우리 아파트에 나타났다. 빨간색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헬멧을 벗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남성의 외모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175cm 정도의 남성이었다. 배달복을 입고 있었지만 배달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모습이 이상했다. 진짜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방을 가져야 하는데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그 남성의 오토바이 번호판이었다.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번호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배달업체에 소속된 기사였다. 이름은 김진수, 45세, 기혼자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진짜 배달 기사라면 왜 배달 가방 없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이상 머무는 것일까? 나는 그 배달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업체 관계자에게 김진수라는 기사가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지 물어봤다. 놀랍게도 그 업체에서는 우리 아파트 지역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진수는 평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보통 휴식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즉, 그가 우리 집에 오는 시간은 그의 개인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연이의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통신비 청구서에는 모든 통화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한 달간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낯선 번호가 자주 등장했다. 그 번호로 걸려온 통화들은 대부분 오전 10시 30분경과 오후 12시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확히 그 남성이 오기 전과 간 후의 시간대였다. 통화 시간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단순한 업무 연락치고는 길었다. 호기심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남성의 목소리로 여보세요라고 받았다. 나는 잘못 걸었다며 바로 끊었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40대 중반의 남성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배달기사, 배달 가방 없이 30분 이상 머무는 행동, 실제로는 우리 지역 담당이 아닌 기사, 그리고 수상한 통화 기록들, 결론은 명확했다.
지연이와 그 남성은 배달을 핑계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출근한 후 매일 그와 만나고 있었고 배달 음식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지연이의 최근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집에서 입기에는 너무 정성스러운 옷차림을 한 이유를 말이다. 모든 것이 그 남성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24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신원 확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나는 마침내 지연이와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지만 은행원으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저녁 7시 30분,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와 인사를 나누었다. 지연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모든 행동이 연기로 느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지연이에게 말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때 지연이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기색을 포착할 수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냉정하게 사실부터 제시했다. 지난 2주간 매일 오전 11시쯤 우리 집에 오는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지연이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그때 나는 준비해온 CCTV 영상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김진수라는 남성이 우리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지연이는 그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연이는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인지 하나씩 물어봤다. 지연이는 울면서 지난 2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정말 배달을 시켜 먹다가 그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니 지연이는 너무 외로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도 은행 일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남성이 나타나자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외로움이 24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말이다. 지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남성도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했다. 둘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있었는지 말이다. 지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몇 번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나는 24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지연이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연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별실에서 잤다. 24년 동안 함께 잤던 침실이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지연이는 거실에서 밤새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나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별거를 위해 지연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집은 4명이었고 지연이의 유책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였다.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며 집에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문과 같았다.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짐을 정리해서 나가라고 했다. 동시에 김진수를 상대로 한상간자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혼인 기간 24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 그리고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다. 다행히 CCTV 영상, 통화 기록, 신원 확인 자료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11월 12일 마침내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느낀 감정은 복잡했다. 24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구현한다는 마음도 있었다. 김진수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나는 끝까지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은 12월 5일이었다. 김진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로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다. 김진수는 배달 업무를 이용해 여러 가정의 주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형적인 기혼 여성을 노리는 포식자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지연이는 그저 그의 사냥감 중 하나였던 것이다. 24년간 쌓아온 우리 가정이 그런 한심한 남자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았다. 김진수 측에서 제출한 반박 자료들은 모두 설득력이 부족했다. 2024년 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김진수는 나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청구액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그의 잘못이 인정받았다는 점이었다. 김진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아마도 더 이상 이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사회적 신용도 크게 추락했다. 한편 지연이와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녀의 유책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합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되었다.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나고 나서 느낀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승소했지만 24년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구현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다. 2024년 8월 현재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흘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째다. 처음에는 24년간 함께했던 일상의 공허함이 너무 컸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돌아와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오전 11시가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얼마 전 김상철 경비원을 만났다. 그는 내게 그때 제보해준 것에 대해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속았을 것이고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씨는 그 후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목격했다고 했다. 요즘 배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루틴 속에 숨겨진 배신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관찰의 중요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하기 어렵지만 변화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다. 은행원으로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익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이번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제대로 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지연이와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공통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데 그녀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김진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만큼 관심도 없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4년간의 추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 등산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즐겁다는 것을 발견했다.
5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루틴 속의 작은 틈이 큰 배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일 수 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